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지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뒤엎어지면서 방황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이곳을 알게 돼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도 있는구나 공감하면서 듣곤 했었는데, 제 사연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네요. 사실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쯤 유부녀가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몇 개월 앞두고 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어린 친구였어요. 우연히 직장 근처에서 지인을 만났다가 지인의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된 거였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살갑게 대하고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조용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애교도 많고 말 그대로 애정을 쏟아주는 사람이었어요.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크게 다퉈본 적 한 번 없을 정도로 서로가 잘 맞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집에서 아주 귀한 늦둥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1년 내내 전화가 계속 와서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은 자기야,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 사실 엄마가 자기랑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데이트 나간다고 할 때마다 전화 오는 거야. 처음엔 그냥 몇 번 만나고 말겠거니 생각하셨는데 1년 넘게 만나고 있으니까 엄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언제 헤어질 거냐고도 하시고. 근데 나 엄마가 말하는 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 알지? 내 마음은 자기 엄청 좋아하는 거. 그럼 지금까지 1시간마다 전화 온 게 날 만나고 있어서 그러신 거라고? 자기 다른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당신이 하도 집안에서 귀한 늦둥이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볼 때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 근데 어머님은 나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신데 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혹시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 거야? 맞아. 여자가 나이 많으면 나중에 아이도 그렇고 내가 기죽을 것 같다고 싫어하셔. 자기 그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나이 많은 것처럼 안 느껴진다고 내가 말했는데도 엄마가 믿지를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다음에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건 어때?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개해준다고 말은 했는데 계속 싫다고만 하셔가지고 막상 자기 보면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기가 한 번만 엄마 보러 가주면 안 될까? 어머님 뵙는 거야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데 인사하러 갔다고 좋아하실까? 난 그게 너무 걱정인데. 처음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는데 직접 본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무 충격이다. 우리 1년 만날 때 동안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연락 왔었잖아. 다 나랑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런 거라니. 진짜 충격이네. 나도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 안 돼. 내가 자기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말도 하고 능력도 좋다고 했는데도 엄마는 원래 그 나이대 되면 다 능력 있대. 하여튼 말도 안 통하고 어쨌든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계속 저랑 만나고 있었어요. 사실 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시모가 보기도 전부터 싫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만나질 못했는데 어느 날 반차를 내서 같이 만나게 됐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낮에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갔는데 우연히 남자친구의 어머님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 옆에 있는 절 보시자마자 눈빛이 바로 바뀌시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인사하니 다짜고짜 제 얼굴부터 몸매까지 싹 훑어보시곤 품평을 하셨습니다. 네가 걔니? 보기보다 어려 보이기는 하네. 뭐 얼굴에 뭐라도 한 거는 아니지? 우리 집은 성형 안에 받아주지 않아서 말이야. 우리 애보다 3살이나 많다고 들었는데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네. 근데 이 시간에 너희는 왜 여기 있는 거니? 넌 일 안 하니? 우리 애야 오늘 오후에 쉰다고 했다지만 너도 우리 애 쉰다고 해서 쪼르르 쉬고 그런 거니? 아, 엄마, 왜 그래? 당황스럽게. 우리 오늘 일이 있어서 각자 반차 쏟다가 틈나서 만난 거야. 생각보다 괜찮아서 엄마도 당황스럽지? 거봐. 내가 우리 저기 엄청 괜찮다고 말했잖아. 엄마가 막상 보면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다. 여기 잠깐 앉아봐. 내가 커피 가지고 올 테니까 둘이서 대화 좀 나누고 있어. 어린애 꼬시려고 하면 외가는 뭐 반반 해야지. 난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앤가 싶었는데 아들이 말했던 거랑은 다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래, 직장은 어디 다니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여기 근처에서 사는 거야? 아들 말로는 직급도 꽤 높다고 하던데 연봉은 얼마? 우리 아들 연봉이야 알고 있을 거고. 그래도 어린애 만나려고 하면 잘 갖춰야 하지 않겠니? 아, 집은 여기 근처고 직장도 이 근처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지금 10년 차고요.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서 직급이 높은 편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두 분 다 일하시고요. 안 그래도 호열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갈까 하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됐고 내가 뭐 길게 그쪽이랑 얘기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은 연애만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호열이랑 잘 지내봐요. 내가 그래도 다 허락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 오면 그때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지. 그날 처음 본 순간부터 시모는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셨어요. 하고 다니는 옷차림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 브랜드부터 화장한 것까지 모두 체크를 하시고서는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제가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이런 집에 시집을 가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에 집중하자는 마음이 더 컸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절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반대를 하던 연애를 엄마가 드디어 허락을 해주는 거라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챙겨서 남자친구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집안 꼴을 보고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던 순간 시모가 부랴부랴 나와 제 손목을 잡으셨죠. 어디 가니?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집안 대청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오다니 시간 잘 맞았네. 우리 집 청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가구들도 좀 옮기고 버릴 건 또 버려야 하고. 호열이도 얼른 들어와. 내가 오늘 대청소한다고 했잖아. 여자친구랑 같이 오늘 청소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하니? 장갑 얼른 안 끼고. 네? 저도 같이 청소하나요? 아니,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날을 잘못 알고 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너무 일찍 온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호열 씨한테 다시 시간 물어보려고 하다가 온 건데. 호열 씨도 시간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다음에 편하실 때 다시 올게요. 저까지 여기 있으면 어머님 더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간 맞춰서 잘 왔어. 나는 호열이가 천천히 오라고 말했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은 손님 이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와. 와서 저기 거실에 있는 그릇들 있지? 그거 좀 닦아라. 그릇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내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알았지? 아참, 그리고 나는 음식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욕실 바닥도 좀 청소해주고, 알았지? 와, 자기 벌써부터 우리 엄마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엄마 원래 남의 손에 집안일 잘 안 맡기는데 자기 진짜 대단하다. 그것 봐. 엄마가 자기 만나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안일도 하라고 맡기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한테도 집안일 잘 안 맡기는데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진짜 부럽다. 자기네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얼른 청소하고 엄마 밥 먹자. 시모는 절 대청소를 할 때 부려먹으려고 초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 앞에서 절 마음에 들어 하셔서 청소도 맡기는 거라며 부럽다며 짓거리는 남자친구를 보며 내 미래가 이렇구나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집에 찾아갔던 날인데 청소를 하려고 불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시모도 별로였지만 중간에서 대처도 잘 못하는 남자친구는 더욱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고했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일주일이 넘도록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서 잘못했다는 걸 몰랐다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나는 그게 엄마가 좋다는 뜻으로 시키는 줄 알았어. 진짜야. 나 집에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엄마가 못 믿었다면서 나한테 못하게 했거든. 근데 자기한테 바로 집안일 시키니까 난 엄마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구나 싶었던 거지. 나도 많이 반성했어. 다들 나한테 욕 한 바가지씩 하더라. 진짜 미안해. 아니야. 어머님 마음을 진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당신이랑도 그만 만날래. 나도 귀한 딸인데 당신이랑 있으면 마치 내가 귀한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당신도 이제 우리 집에 그만 찾아와.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음에 엄마가 그런 일 있으면 나 참지 않고 화낼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한테 시킨 거 알았으면 나 그 자리에서 바로 화냈어. 진짜 미안해. 그냥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엄마 다시는 안 봐도 좋으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줄래? 부탁이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때까지 저도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용서해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더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시모를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간혹 듣게 되었던 소식은 시모도 그때 상황을 많이 미안해하고 반성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 앞뒤 상관없이 부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도 못 하셨다고 저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막상 시모가 사과를 하는 걸 들으니 그렇게 화가 났던 감정들도 한순간에 가라앉더라고요. 2년의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원래도 다니던 직장을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길래 전 직장 이직을 다 준비하고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며 달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타났어요. 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철이 없다 느껴졌죠. 아니, 어쩌려고 그냥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 다음에 다닐 곳은 알아봤어? 자기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차 할부금도 내야 하잖아. 근데 그거는 어쩌려고? 이번에 직장 꼭 오래 다녀야 한다면서 차도 가분하게 샀던 거였잖아.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만둬버리면 저 차 할부금이랑 카드값은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다음에 직장 다닐 곳 다 구하면 그때 이직하면서 그만두면 된다고. 왜 그냥 그만둬버린 거야? 자기는 내 마음 공감 안 해줘?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뒀겠어. 자기 말대로 나 할부금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내야 하는데 근데 오죽하면 내가 직장 그냥 그만뒀겠냐고. 사람들도 너무 짜증나고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곳에서 어떻게 몇 년을 버텨?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까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가 나 책임지면 되지. 아, 그게 책임을 지고 안 지고 문제가 아니잖아. 너랑 나랑 따지고 보면 남남이야. 이렇게 대책 없이 일 그만두면 어쩌겠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다른 직장 가도 마찬가지야.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번 직장은 사람들 다 괜찮다며. 그래서 주마다 두세 번씩 모여서 회식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았으면서 갑자기 안 만든다고 하는 건 뭐야? 에이, 그건 그거고. 이러는 게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회식하는 거야. 노는 거니까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놀 수 있지만 일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이번에 카드값이랑 할부금 좀 내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싹 다 갚아줄게. 솔직히 우리 좀 있으면 결혼할 거잖아. 그런데 너 돈 내 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그래? 우리가 지금 부부도 아니고 너 돈 내 돈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도 사람들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그만두고 안 다닐 거야? 나는 자기가 좀 책임감 갖고 일을 좀 오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내가 카드값이랑 할부금은 내주지 못할 것 같아. 알았지? 나중에 갚기는? 지금도 우리 데이트 비용 내가 다 내고 있잖아. 남자친구는 한 번씩 철없이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둬 놓고서는 다시 취업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할부금 카드값도 감당도 못하면서 사고 싶은 건 다 사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때쯤이 남자친구랑 슬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 결혼을 해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하면 또 열심히 일을 하기에 그냥 한순간 방황을 하는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예단이나 예물, 신혼집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자취집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시모는 깜짝 놀라시면서 본가가 지금 집이 아니라는 거냐며 물으셨죠. 아니, 너 전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던 거 아니었니? 그럼 그 집은 뭐야? 자취하고 있었던 거야? 그 집은 그럼 네 집이 아니라는 소리니? 아이고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원래 본가가 뭐라고? 저기 지역 변두리에 있는 곳이라고? 아니 거기 지금 다 망해서 쓰러져 가는 동네 아니니? 공장밖에 없는 동네가 본가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네, 저 원래 본가는 거기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랐어요. 이 지역은 직장 때문에 와서 살고 있는 거고요. 식구들도 지금 다 거기서 사는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호열 씨가 자세한 건 자기가 다 말했다고 해서 저도 굳이 설명할 필요는 못 느꼈었는데. 제가 뭐 전달 안 해드린 거 있어서 그러세요? 아니 너는 나이도 우리 애보다 한참 많은데 거기다가 못 사는 집 딸내미였어? 아, 내가 너 하고 다니는 거 보고서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구나 싶었더니만 알고 봤더니 저기 변두리 지역이 너네 집이야? 거기에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공장 다니는 사람들 뿐인데 거기서 집도 있고 일도 다니고 하면 참나. 아니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결혼 준비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호열 씨는 직장 생활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못 모아서요.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결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머님, 근데 저희 힘으로 결혼 다 할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문제신 거예요? 아니 얘, 너는 양심이 있니 없니? 너보다 한참 어린애랑 결혼하는데 집이고 뭐고 다 해와도 모자를 판국에 너네 집이 저기 변들이면 네가 집을 해올 수나 있겠어? 너네 집 생활비나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에휴, 참 내가 정확히 알고서 허락을 할 것을. 에휴. 시모는 친정집이 사는 지역을 들으시고는 화들짝 놀라셨고 그 동네는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셨죠.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일까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모았던 돈으로 결혼을 하니 오히려 제 손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죠.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평소 가지고 싶어 하던 시계를 예물로 해달라며 몇 날 며칠을 졸라댔어요. 매일매일 하도 조르길래 무리해서 예물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시모가 나를 봐왔는데 저희가 알아온 날은 절대로 안 되겠다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남자친구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 없다면서 결혼 날짜를 잡는 걸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만 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지인이 호텔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봤다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본인 남자친구와 어떤 여자가 같이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누군가 싶어서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고 물어봤죠. 그런데 사진을 보더니만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아, 사실 엄마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설득하고 있었어.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 절대로 결혼식 안 오겠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서 결혼식 미루자고 한 거야. 엄마 설득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을 거면 소개해주는 선만 몇 번 보라고 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나갔어. 나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자기랑 결혼해도 괜찮다고 해서 내가 나가게 된 거야. 자기한테 이런 상황 말하면 너무 서운해할까봐 나 말도 못했어. 미안해. 뭐? 이제 와서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까지 결혼 준비할 때는 별말 안 하셨잖아.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다 내가 준비했었고, 예물이며 다 받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엄마 설득하려고 그랬다고? 어머님은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 건데? 결혼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는 알아서 하라고 별 말씀 안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하시는 거냐고. 아, 우리 엄마 성격 자기도 알지? 나 엄청 아끼시는 거. 그래서 좀 좋은 집안으로 장가 보내고 싶으셨나 봐. 근데 자기 본가가 여기 동네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서는 엄마가 좀 화나셨어. 솔직히 자기도 그거 전에 다 숨겼잖아. 사는 거 물어봤을 때 여기서 산다고 했다며. 엄마가 그거 듣고서는 자기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줄 아셨던 모양이더라고. 저번에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잘 얘기하지 그랬어. 뭐? 지금 우리 집 본가가 다른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라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해? 그리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말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 다른 지역인 거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집 얘기하라고 한 거 다 말했다고 했잖아. 아니야? 아니, 나도 말하긴 했는데 솔직히 나도 자기네 집 어떤지 잘 모르잖아. 저번에 인사 걸 때도 뭐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여기로 오셨었고, 사실은 나 그때 자기네 본가 가보고 싶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신다고 해서 뭔가 숨기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보구나 생각을 했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엄마가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일용직에 못 사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기네 집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나 그 정도라고 하면 좀 고민되는데. 알고 봤더니 시모는 저희 집이 지역 변두리에 있는 곳이라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자취하고 있었던 동네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고, 그런 동네가 본가라고 하니 그게 마음에 들어 시모는 허락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본가가 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시모는 그때부터 반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 역시 시모의 말을 들었는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다고 한다면서 고민이 된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전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어쨌든 더 이상 결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하다가 못했네. 나도 바빠서 말이야. 우리 그래도 이번 달에는 상견례를 해야 하지 않겠니? 안사돈 바깥사돈도 만나 뵙고 결혼식 날짜도 이제 확실하게 정해야지. 솔직히 나도 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루자고 한 건데, 뭐 그런 게 무슨 대수겠어. 그냥 좋으면 다 잘 살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 호열 씨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집 본가가 지역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반대하셨다면서요. 저번에 호열 씨 호텔에서 선 봤던 것도 저 다 봤고, 솔직히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요.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호열 씨한테는 아직 말은 안 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연락 오시니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려요. 어머, 아유, 우리 며느리 서운했구나. 내가 그래서 호열이한테 선보라고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호열이 외모도 반반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소개해달라고 난리였거든.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안 하면 좀 그런 사이 있지? 그런 사람들만 소개를 해준 거야. 그렇게 만나도 호열이는 너만 좋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해바라기 아니니? 어쨌든 서운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아차차, 그러고 보니 사돈댁에서 사업하시는 걸 왜 말 안 했어?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크게 사업하시면서 너희 결혼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니? 뭐 이거야, 내가 상견례에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지? 네? 아니요. 어머님, 저 호열 씨랑 결혼 안 할 거고요. 상견례도 그러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업하는 거 처음 뵀을 때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인사드릴 때도 해드렸고, 아마 호열 씨가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리고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거, 저희 집 사업하시는 것 때문에 갑자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꼭 굳이 사업해서 잘 사니까 허락한다기보다는 솔직히 사는 게 다른 게 뭐가 중요하니?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됐지. 안 그래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호열이한테는 네가 딱이야. 다른 애들이랑 붙어봐도 딱 맞는 애도 없을 것 같고 우리 호열이 같이 배포가 큰 애는 사업가 집안에 장가가야 잘 풀리고 잘 사는 거거든. 아주머니, 착각 그만하세요. 저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연애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잘 맞는 사람 찾고 싶으시면 어디 한번 잘 찾아보시던가요. 아들 결혼시키는데 따지고 재시고 하다가 아들 장가나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허튼 수작 그만 부리세요. 시모는 저희 집 사업체를 아시고서는 바로 태도를 바뀌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 사업체는 엄마 명의로 되어서 아빠 성함만 알고서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이 저희 집 사업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고, 나중 돼서야 아시고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전 시모의 태도를 보고서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혼을 선언했죠. 역시나 파혼을 선언하자마자 남자친구는 부랴부랴 전화를 해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따져 묻길래 전 현실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기, 어떻게 그렇게 철없이 파혼 선언할 수가 있어? 엄마가 진짜 마음 아파하셔. 엄마가 그런 뜻으로 나 선보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잘 알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엄마가 나 진짜 아껴서 그래. 우리 집에서 나 귀한 아들이라서 그랬던 거라니까. 그리고 이건 자기 잘못도 있어. 애초에 자기네 집 상황 잘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처음부터 자세히 말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그랬던 거지. 이건 엄마도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뭔 소리야.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리고 연애도 안 할 거고. 너 같은 애랑 지금까지 몇 년을 만났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후회된다. 너 그렇게 한 푼 없을 때 내가 자기한테 제발 데이트 비용 좀 내라고 닥달한 적 있어? 매달 카드값으로 허덕일 때 너 한심하다고 뭐라고 한 적 있냐고. 너네 집에서 돈 없어서 네 빚 갚아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네 집은 뭐 하는 거냐 말한 적 있었냐고. 결혼 준비할 때 돈 한 푼 안 쓰면서 예단이랑 다 요구할 때 내가 너네 집에선 뭐 해줄 거냐 말한 적 있었어?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었는데 뭐? 우리 집 못 사는 줄 알고 반대했다고? 기가 막힌다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하지만, 자기네 집이 진짜 가난하면 거기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지. 그리고 예물도 자기가 척척 사주길래 나는 그냥 잘 사는 집인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자기네 진짜 사업체 크더라? 엄마가 아마 그 지역에서는 제일 부자일 거라고 하던데? 자기 그럼 우리 집 좋은 곳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속이니까 엄마가 지역만 보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어쨌든 파혼은 없던 일로 해. 나 이번에 조금 서운했는데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용서해 줄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파혼할 거고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든 비용들 다 청구할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그리고 너 카드값 갚아줬던 것도 다 청구할 거니까 당장 내놔. 너 이거 안 내놓으면 어떻게든 콩밥 먹이게 할 거니까 각오하라고. 마지막으로 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아라. 알았냐? 남자친구는 뻔뻔하게도 결혼 준비를 하자며 말을 꺼냈고 파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며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것이며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 다 청구할 거라고 했죠. 심지어 결혼식이 가까워오면서 남자친구가 카드값을 못 내 고민하던 걸 해결해 줬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전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고 말을 했지만 이치한 내역도 존재했고 빌려달라고 말했던 메시지도 증거로 사용되면서 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을 할 거라며 헛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네 집에서 저희 집 못 산다고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다며 소문을 내주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인지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들어왔던 선자리도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를 준비하던 엄마 아빠도 제 파혼 소식을 듣고서는 기가 막혀 하셨어요. 안 그래도 회사로 누군가 전화와서 회사 사장님 딸이 저냐며 물어봤던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전 그 말을 듣고선 심호구나 딱 떠올랐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집이랑 연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 후 전 잘 살고 있어요. 사실 파혼 후유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 당한 게 크다 보니 후유증도 없이 말 그대로 남자친구만 쏙 빠져나간 상태로 잘 지내고 있죠. 건너 들어보니 남자친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회사도 안 나간 채 맨날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소비욕이 커서 그동안 쌓여있던 채무도 그 집에서 다 갚아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퇴직했던 시모도 다시 일용직 일을 나가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집안 따지던 집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들 때문에 재산을 다 까먹었던 거죠.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을진 모르겠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보려고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픈 기억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해 봅니다. 저는 42살이고 남편은 45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저는 갈비뼈와 견갑골이 으스러졌고 남편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서 남은 인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저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크게 다친 남편을 대신해 먹고 살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네요. 그렇게 5년 정도를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받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가야 하는 판정을 받은 상태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활치료 덕분에 느리지만 지금은 거실에서 주방까지는 목발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쩔뚝거리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죠. 솔직히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함께 살기는 힘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현실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런 건지 이혼을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그동안 몇 번이나 들었지만 저만 바라보는 남편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끝이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네요. 사람이 희망마저 없다면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서요. 남편은 집에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든데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먹은 그릇 설거지 해주는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그렇게 입이 닳도록 집안에 있는 쓰레기나 자기 물건에 대해서 정리정돈하라고 잔소리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만큼 집도 깔끔하게 하려고 재활한답시고 천천히 청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들이 제 눈에 거슬리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바로 밥해서 남편과 함께 저녁 먹는데 하필 그날 제가 몸살이 난 건지 상태가 좋지 않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말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치킨이랑 생맥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제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은 먹었어?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몸이 빨리 좋아져야 하는데. 괜찮아 여보. 그래도 우리 잘 살아가고 있잖아.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이 좋아하는 치킨 왔나 보다. 병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러 갈게. 그냥 누워 있어. 나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좋아질 수 있지. 그래 알았어.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여보,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원래 왼쪽 다리를 절었잖아.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몸살약 먹고 좀 약 기운에 취한 것 같다. 내가 무슨 오른쪽 다리를 절었다고 그래. 잘못 본 거겠지. 나 왼쪽 다리 다쳤잖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니 이제는 그런 것도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왼쪽 다리를 절면서 치킨을 받고 소파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살 약이 좀 세긴 했는지 비몽사몽한 상태였긴 했는데 분명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는 걸 봤는데 남편이 말한 대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새벽에 잠이 안 온다며 거리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목발 짚고 동네 앞에서만 걷고 오겠다며 나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몸살 나지 말라고 약을 주는데요. 자기가 약국에서 산 피로회복제라며 줬었는데 그 약만 먹으면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남편이 새벽에 바람 쐬러 나간다며 약을 건네줬을 때 먹는 신용만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더니 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최근 들어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해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재빠르게 일어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창문을 통해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편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쩔뚝거리며 목발에 의지하며 걸어야 하는 남편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건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뛰어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쯤에 남편은 다시 들어왔고 씻고 방에 들어와서 제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곤 깊이 잠이 들었는지 코골이 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세탁실에 있는 옷들을 확인해 보면서 특별한 점은 없는지 여기저기 뒤적여 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이후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친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걸 숨기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네요.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 없이 무턱대고 말해봤자 발뺌하고 입 닫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일단 병원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찾아가기 위해 회사에는 집에 일이 있다고 사정을 이야기한 후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남편 담당 의사가 어딜 급하게 가고 있었고 그 뒤를 남편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에서 내려 둘을 뒤따랐고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에 너무 무서워 일단 증거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 정도면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내 말 믿고 다시 시도해보자. 안 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계획해보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2번 실패하면 그때는 우리 둘 다 콩밥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오늘 밤 다시 한번 맞춰보고 시작하는 걸로 하자. 오늘 밤이야. 내가 준 약 절대 들키지 말고. 그리고 연기 좀 잘해. 왼발이 어느 발인지도 몰라? 그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고. 야, 알았어. 나도 깜빡했어. 치킨 배달 와서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랬다고. 그럼 오늘 새벽에 보자. 남편과 의사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길래 둘이서 그것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저를 아무렇지 않게 반겨주면서 평상시처럼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연기는 대상감이었네요. 저도 증거사진 몇 장밖에 없으니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평상시처럼 행동을 했고 새벽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은 저에게 또다시 약을 건네줬습니다. 먹는 연기를 하곤 삼키지 않고 물고만 있었고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입에 있는 약을 뱉었네요. 그리고 제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제 옆에 누워있던 남편은 약속 시간이 되었는지 제가 잘 자고 있는 걸 확인한 후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이어 저도 빠르게 쫓아갔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차가 잘 안 다니는 사거리 도로였습니다. 남편이 탄 택시 뒤에 멈추게 되면 들켜버릴 위험이 커서 조금 더 앞에서 내려달라고 한 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 담당 의사가 뒤이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둘의 대화 소리를 녹음하려고 노력했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둘을 태우고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바꾸고 와이프가 앞자리에 앉으면 다시 도로를 합류하면서 가드레일에 박으면 된다는 거잖아. 아, 그래. 일단 내일 새벽 2시에 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해.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를 태우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결국 남편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 때문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5년 전 남편은 저와 결혼 후 계속해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함께 보험을 들자며 생명보험을 계약하게 되었고 둘의 보험료만 합쳐서 약 180만 원 정도 나왔네요.
그런데 사고 난 이후부터 남편은 일을 하지 못하니 자기 보험은 모조리 싹 다 해지를 했고 저에게만 들어져 있는 보험은 유지한 채 5년을 지내왔네요. 몇 번을 해지하자고 물었지만 너무 아깝지 않냐면서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켰고 없는 형편에 무리하게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남편의 검은 속내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을 의사와 함께 계획한 것도 충격인데 그 의사가 남편과 친구였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네요. 결국 모든 내용과 증거 사진은 충분하게 확보했고 제 생명을 가지고 보험금 3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받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집에 들어간 후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고 있었고 뒤이어 남편이 집에 들어와 씻고 옆에 누웠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돋는 순간이고 참기 힘들었지만 순간적인 감정을 터뜨려 좋을 거 없다 생각해 화를 참고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웃으면서 출근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들려 형사분들께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제출하고 충격적인 상황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렇게 형사분들과 집에 도착 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가 집에 올 시간도 아닌데 들어와서 놀랐는지 당황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뒤이어 형사분들이 들이닥치자 순간적으로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려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절름발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한심한 짓을 꾸며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너무 한심했습니다. 남편이 뛰어봤자 형사들 손바닥 아니었고 저희 집 아파트가 3층인데 높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미지는 있는 건지 멀리 못 가 잡혔습니다. 결국 의사와 남편이 저지른 충격적인 계획은 모두 끝이 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죄질이 너무 나쁘고 처음 시도한 범죄가 실패에 돌아가자 5년 뒤 다시 시도하려고 더욱더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보기는 힘들다며 의사와 남편에게 각각 10년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평범한 일상으로 삶을 살기는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이사도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억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도 약을 먹으면서 남편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또다시 이를 계획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마음 평생 치유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 감옥에서 나와봤자 55살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죠. 다리도 멀쩡하고 아픈 곳 하나 없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에 비해 저는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네요. 이 남자 평생 동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지는 못하겠죠. 10년 동안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아깝네요. 남편 잘못 만나 아이도 못 가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변호사와 추가적인 소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라는 양반과 남편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두 발 뻗고 자기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걸고서라도 인생 망하게 하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 남편의 추악한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이 정말 꼬여버려 나이 60 먹고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오래 해봤자 돈 앞에서는 자식도 버린다던데 남편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예상을 정말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결국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산전수전 다 겪고 살면서 뒷바라지 해준 저도 매몰차게 차버리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다 바쳐 정말 성실히 일하던 사람입니다.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착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착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문제는 있었죠. 귀가 얇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회의 환경에서 그저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도움도 많이 줍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건 좋죠. 하지만 저희가 먹고 살 정도의 돈의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여보, 빨리 나와봐. 지금 급하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직 퇴근할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유,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번에 우리도 좀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해외여행도 좀 가고 남들 다 하는 외식도 자주 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또 뭘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겨우 돈 2천만 원 모아놨는데 절대 줄 수 없어요.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번엔 진짜야. 걱정 말라니까. 여기 옆 동네 최씨 아저씨 있지? 제대로 된 거 물었나 봐. 2천 일단 저금한 통장 주고 대출 당길 수 있는 대로 다 당겨봐. 이번 기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번 주까지 투자할 수 있는 돈 모조리 다 투자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줄 알아?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지 않겠어? 그래도 최씨 아저씨가 내가 인성도 좋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려다가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번에 특별히 나에게만 알려주는 거래. 그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특급 비밀이라고. 당신도 잘 알지? 최씨 아저씨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 돈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정보 얻고 싶어서 돈 싸들고 찾아가는 반면 나는 그냥 알려준다는데 내가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우리 전 재산 모두 다 털어서 이번 주 내로 준비 다 해놔. 나는 옷 갈아입고 최씨 아저씨 만나서 한잔하고 올 거니까 저녁 알아서 먹고. 이게 바로 남편의 문제입니다. 너무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눈빛에서 나오는 엄청난 자신감은 평소 때와는 너무나 달라 남편의 행동이 더더욱 진지하게 다가왔고 절대 해주지 말라는 딸의 말에 저도 공감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남편의 행동들은 점점 더 위협적이고 예민해지면서 나중에는 저희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무섭게 변했습니다. 결국 압박과 무력에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남편 때문에 모든 전 재산을 털어갔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일만 남았다며 땅을 치며 오열하던 저를 안아주는 딸을 붙잡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희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남편을 기다렸고 저녁 늦게 동네 떠나갈 정도로 제 이름을 부르며 집으로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어 보였고 예전과는 다른 당당한 모습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자 맨발로 뛰쳐나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저에게 통장을 건네주며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하늘 높이 들어주는 남편의 웃는 얼굴에 통장을 펼쳐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5억이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남편을 보며 그동안 졸였던 마음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렸고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절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반지하에 살았던 저희는 세 식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아파트에 들어갔고 그동안 버스로만 다녔었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차 한 대 구입하고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한 소고기집에 들어가 외식도 하며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기준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깨가 한껏 올라간 남편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들을 늘어놓더니 앞으로 전문적으로 배워보겠다면서 최씨 아저씨 집에서 한동안 안 나오겠다는 말에 저는 지금도 행복하니까 하던 일 하면서 소박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벌써 남편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원래 잘 나갈 때 그만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편은 최씨 아저씨 집에서 갈아입을 옷 가지러 오는 것 외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체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잘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려워하는 주식을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예전부터 가난에 찌들어 있어서 두려움이 더욱더 컸었던 마음이 점점 믿음과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억이었지만 통장에 적게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들어오는 돈들에 이게 돈인지 모를 정도로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재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생 살면서 평생 동안 볼 수 없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0억의 재산을 몇 년 만에 이루어낸 남편의 모습에 정말 대단했지만 남편을 가르쳐준 채씨 아저씨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돈다발 들고 배워보겠다고 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항상 열심히 하고 동네에서 예의 바르게 살아왔던 남편의 모습에 감동하셔서 베풀어준 호의가 저희 인생까지 바뀌게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인사라도 드릴 겸 찾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굳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셨네요. 그리고 최 씨 아저씨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준 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씨는 여기 없는데요. 아직 옆에서 더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데 혼자 해보겠다며 나갔네요. 연락 없었나요?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박 씨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제 옆에 있으면서 제가 아는 방법들이나 투자하는 곳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돈을 만질 수 있었지만 만약 혼자 하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돈들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적당한 선에서 치고 빠져야 할 타이밍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정보통이 많지만 박 씨 혼자서는 분명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말 아시죠? 못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패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도 손을 대다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불상사까지 오게 되겠죠. 그러니 나중에 박 씨가 집에 들어온다면 꼭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오라고 전해주세요. 주식이란 시장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건가요? 일반 사람들은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을 손에 쥐었으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건지 돈을 더 벌려고 최 씨 아저씨까지 등지면서 나가버린 남편이 너무 한심스러워 전화도 해봤지만 꺼져 있는 핸드폰에 제 불안감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왔고 무엇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저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잠시 쉬면서 다른 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정말 큰 건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면서 통장의 잔고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게 될 곳에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모두 다 투자하겠다며 어리석은 행동을 또다시 하려고 하자 필사적으로 말렸고 그만하자고 애원하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결국 힘이 없던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한 저는 어떻게든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딸과 함께 허탈하게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술 드셨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했지. 50억이 당신 거야. 내가 투자해서 힘들게 벌은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가져가서 더 큰 돈으로 굴리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네. 오면서 한참 동안 생각해봤어. 내 인생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내 인생의 제일 걸림돌이고 방해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남자가 하는 일에 믿고 따라야지. 감히 방해를 내? 내가 들고 있는 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아? 100억이야, 100억. 100억이 들어온 순간 생각해봤지. 만약 당신 말 믿고 내가 이번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버는 돈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이런 큰 돈 절대 만질 수 없었을 거야. 내 선택이 옳았고 당신 선택이 틀렸던 거지. 앞으로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내 앞에 방해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치는 게 좋다고 판단되네. 그러니 이혼하자.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도 힘들었겠지. 보상해줄게. 이 아파트 그리고 밖에 있는 차 당신 딸이랑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알겠어?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을 믿을 수 없었고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에 당황한 저는 용서를 빌었지만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과 상처되는 말들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 돌리고 떠나버린 시간이 10년이 지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딸은 다른 지역에서 새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은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하였고 저는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나 차려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벌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 간단하게 저녁 차려 먹고 있는데 조용한 집에서 혼자 남아버리니 갑자기 최근에 딸이 결혼하고 떠나버린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남편이 아닌 딸에게 의지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딸의 방을 보면서 밥을 먹다 말고 나이 60 먹고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네요. 혼자 남아버린 쓸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무엇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던 건지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삶을 살아온 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의욕이 없었고 그런 모임들에 참석을 해보면 거의 부부끼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때마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남편이 생각나 아무런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 살면 될 것 같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몸 따로 마음 따로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변함없이 새벽 5시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근처에 인력사무소가 있어서 아침에 잠깐 반짝일 뿐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손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근처에 새로 건물들이 많이 짓고 있는지 새벽 아침부터 인력사무소를 대기하던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평소에 2배 정도의 수입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감정에 새로운 지역에 이사와서 자리 좀 잡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더부룩한 수염에 굳은 살이 가득했던 남자는 저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말했고 담배를 건네주는 순간 결제를 하는 것처럼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순식간에 담배를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다가 금세 정신을 차린 후 도둑이라고 외치면서 잡아달라고 말하니 인력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줬습니다.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도망가려고 사람들을 뿌리쳤고 그러던 중 모자가 벗겨지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담배 도둑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고 나를 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만 같았던 놈은 어쩌다 담배 살 돈조차 없어 훔쳐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렸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왔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을 푹 숙이고 있길래 손에서 절대 뺏기지 않으려 했던 담배 한 보루를 제가 강제로 뺏어버리고 저를 대신해서 이 도둑을 잡아준 인력사무소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담배에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했고 끝내 고개를 들지 않자 강제로 얼굴을 잡고 나를 똑바로 보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말도 안 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랄만도 하겠죠. 저는 지금 평범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반면 나를 해친 나쁜 놈은 담배나 훔치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에 불과했으니까요.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00억 벌었다고 나랑 딸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내치던 사람이 내 가게에서 담배를 훔쳐? 아주 쫄딱 망한 것 같은데? 그러니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인생에 한 번뿐이었던 그 기회를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이 꼴이 돼버린 거 아니야? 나이도 찰 만큼 차서 어디에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폐지나 주어야지. 내가 정말 미안했어. 과거 일은 천번만번 뉘우치고 있어.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지만 투자하는 족족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주식에 탕진하고 말았어. 그냥 당신이랑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 한번 큰 돈을 잃고 나니까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복구하려고 애썼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 그 돈이었으면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정을 생각해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지? 수경 엄마,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줘. 나도 막일이라도 해보려고 여기 인력사무소에 온 건데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잖아. 부탁할게. 다시는 당신이랑 수경이 앞에 알짱거리지 않을 테니까 나 그냥 보내줘. 내가 그때 기회를 달라고 수경이랑 무릎 꿇고 애원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라도 준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그냥 내쳐놓고서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는 인생의 기회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행동은 달게 벌을 받도록 해.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마.
저는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는 행동을 하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말과 몇 번이나 경찰서에 잡혀가서 이 문제로 꽤나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이번에 또 한 번 잡혀가면 콩밥 먹어야 한다고 애원하길래 그 사람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딸을 내칠 정도였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가슴이 너무 아팠네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했고 고맙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제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게로 들어와 한참 동안 눈물을 닦으며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추슬렀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해 맥주 한잔 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만났었다고 아까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니 수경이는 이 사실에 놀라기보다 침착하게 저에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위치를 알게 된 이상 분명 다시 접근할 수 있으니 절대 받아주지 말라며 강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배벌은 난 못 준다고, 나이 먹고 외로워서 받아주는 순간 집이며 가게며 모두 탕진하고 만다는 말을 하면서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딸이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딸의 말들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날 딸이 말한 대로 정말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제 앞에 전 남편이 서 있었고, 자기도 너무 힘들고 그동안 제 생각 많이 했다면서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 남은 인생 진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고 받아줄 수 있냐는 말들에 딸이 저에게 충고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 가차없이 거절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시 합칠 생각 있으면 전화 달라며 핸드폰 번호를 제 손에 주려고 하자 받지 않겠다고 뿌리치니 가게 문에 꽂아두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의도로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건지 눈에 훤히 보였네요. 분명 처음에는 정말 잘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의 성격이 다시 나올 테고, 제가 힘들게 벌은 돈으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분명 다시 주식에 손을 댈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술 끊을 수 있고 담배 끊을 수 있지만 주식은 끊지 못한다고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닌 만큼 지금 힘들게 잃어둔 것들마저 잃지 않기 위해 전 남편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렵니다. 저 잘한 거겠죠? 제가 한 결정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